자, IMF 언제쯤 했었죠? 이전에 외환 위기라고 했었죠. 왜 외환 위기예요? 쉽게 생각해서 외환이 없었다. 그래서 외환 위기였죠.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건 기업들의 뭐 문어발식 확장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무리하게 빚을 늘려서 생긴 거죠. 굉장히 많은 기업 부채가 있었다. 거기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에는 약간의 정경유착도 어느 정도 있었고, 많은 부채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계기가 생기니까 한꺼번에 빵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났던 사건. 이게 IMF 외환위기다. 7월에 뭐 바트화가 떨어지고 8월에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소용돌이에 빠졌고, 우리나라 역시 11월에 20억 달러밖에 남지 않으면서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IMF 사태죠. 자, 그러면 IMF 사태의 계기가 됐었던 건 뭘까요? 가장 큰 계기는 바트화 폭락보다 조금 더 먼저 계기가 된 것은 한보철강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한보철강이 부도 나면서부터 IMF 사태가 시작했다. 그래서 사상 최대다. 한보철강이 뭐가 문제다? 권력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경유착이 좀 있었죠. 그래서 금융 부정이 일어났고, 뭐 특혜 대출 비리가 많았다. 그래서 당시 부실대출 5조 7천억 원이고 부채 비율이 2000%나 됐다. 무슨 기업이 부채를 2000%나 원래 빌려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 기업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대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하청들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와 연결되고 있는 다른 대기업까지도, 예를 들어서 어음이 환수가 안 된다든가, 철강이니까 뭐 철강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때 안 맞춰져서 계약이 무너진다든가, 그래서 뭐 위약금을 물어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무너지면은,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대기업이나 하청이나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연쇄 부도가 왔다. 특히 문제는 얘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대기업들도 대부분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았다.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이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 뭔가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부터 빵 터지게 되는 거죠. 원래 뭐 위기가 닥치고 있더라도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그게 막 터지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이 왔을 때 그 먼저 계기가 왔던 거는 플라자 합의고, 가장 큰 계기였던 건 바젤 합의로 인해서 자기 자본 비율 보유해야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본 확보하면서 터진 거죠. 그러면은 IMF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뭐다? 역플라자 합의다. 혹시 예전에 저희 일본 부동산에서 플라자 합의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플라자 합의란 엔화 가치를 상승시킨 게 플라자 합의죠. 달러당 200엔이 넘던 엔화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달러당 100엔 정도로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한 당시 200엔에서 100엔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바꿨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10달러면 샀던 걸 100엔으로 바뀌면서 20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갑자기 값이 2배로 뛰는데 사람들이 살려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무너지면서 대신에 그 엔화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펑펑 쓰고 살았죠. 일본에서. 그러다가 수출이 안 되니까 물품 생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부동산으로 가면서 부동산이 튀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젤 협약이 나타나면서 은행에서 위험자산에 너무 고위험한 대출은 내주지 마라 하면서 자기 자본 비율 확보해라, 이런 상황이 되면서 금리를 막 올려서 회수하면서 한꺼번에 무너진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역시도 일본처럼 지금까지도 사실은 수출 중심국이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 이후 생각해보면 그렇죠. 엔화가 비싸졌어요. 당시에 일본 물품을 사는 이유는 튼튼하고 뭐 기술이 좋고 이런 점도 있지만 저렴해서라는 이유도 컸는데, 엔화가 올라가 버리니까 저렴한 나라 중에서 이득 보는 거, 어느 정도 일본 기술 많이 흡수해오고 거기서 부품 수입해오고, 그런 식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더라? 우리나라가 있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인근 나라들 대만, 태국 뭐 이런 데까지 퍼졌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더라. 그런데 갑자기 역플라자 합의라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냐? 1995년 4월 1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 80엔이 무너지자 다음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선진국 7개국이 달러 가치 부양을 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역플라자 합의는 NY의 가치를 일부러 높였다면 역플라자 합의는 NY의 가치를 역으로 낮추게 되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기술력이 좋았죠. 그러면서 기술력도 좋은데 가격이 저렴해졌다. 그러면은 인근의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이랑 경쟁이 되느냐 했을 때 경쟁이 굉장히 불리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질을 더 높이든가 뭐 가격을 협상을 하든가 하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수출이 감소하게 되더라.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역플라자 합의의 후폭풍으로 타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를 불러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 저희 그 1편 보시면은 NDC의 박사였나? 그 사람이 95년도에 아시아 나라들이 무너질 것을 예측했고 리먼 터지기 전에도 예측을 했다. 그때 이 역플라자 합의를 보고 예측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터지니까 곧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일본이 떨어지면서 아시아가 올라가면서 외환위기가 터지게 된 거죠. 특히 97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면은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나라만 망했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같이 망했습니다. 당시에 경상수지도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97년도 안팎으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경상수지가 마이너스인 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돈을 넣어놓겠어요? 투자를 하겠어요 거기에? 외국인 돈까지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자체도 많이는 안 떨어졌지만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났더라. 이거 평균이라 그러지 당시에는 거의 0%대까지도 나타났었죠. 경상수지 약간 떨어지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 쭉 경상수지 올라가는데 약간 주춤하기 시작한 새에 그 역플라자 합의까지 터져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상승하다가 뚝 떨어지면서 IMF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가 당시에 뭐 만불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뚝 떨어지죠. 왜? 불이라는 게 달러잖아요, 달러. 1달러에 한 1,000원도 안 하던 게 갑자기 1,900원까지 튀어버리니까 만불 달성, 연봉 만불 달성했는데 이거 5,000불도 안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쭉 환율 상승하더라. 역대 최고 환율을 기록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환율이 폭등하기 전에 뭐가 했었냐?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죠. 바트화가 아니라 태국 바트화가 떨어졌었죠. 바트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러니까 환율 자체는 올라간 거예요. 폭락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외국인 주식 채권 규모가 10억 달러에서 2억 달러 미만으로 급감하고 유출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점점 더 비어갈 수밖에 없더라. 수출 실적도 안 좋고 가치가 폭락하니까 외국인들이 돈도 빼간다. 그러니까 외환은 점점 줄어들죠. 하면서 서막은 뭐다? 한보 부도가 서막이다. 11월 7일 한 대 이어서 21일 구제금융 요청했다. 자, 이 한보 아까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음마 아파트가 한보에서 만든 거죠. 이 당시에 뭐 했어요? 인맥으로 강남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고 개발 전에 해서 음마 아파트 굉장히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서 음마 아파트가 왜 인기가 있을까요? 위치가 좋으니까. 병원 가깝지, 학군 가깝지, 교통 가깝지, 상권 가깝지. 입지는 기가 막히죠. 문제는 개판으로 지어서 그러죠. 여기서 2천억 원 벌어들였다. 그러면서 6년 만에 단숨에 재벌로 성장했다. 그리고 단숨에 망했죠. 자, 그러면서 금융 요청했을 때 바트화 폭락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태국발 외환위기가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여기서 헤지펀드 공격을 받은 홍콩 증시까지 폭락하면서 아시아 전체로 번졌다. 한국 시장에서 역시 외국인의 투매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국가적 외환위기로 바뀌었다. 외국인들 돈 빠져나가는 거 어느 정도였다? 4천만 달러에서 갑자기 8억 9천만 달러로 대폭 확대됐죠. 한 달 만에. 그러면서 지금 외환 보유고가 점점 더 비어가니까 해주다가 줄 돈이 없어요. 줄 돈이 없으면서 결국에는 IMF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망했습니다 하면서. 그 위기는 앞장선 건 역시 누구였어요? 우리의 이웃인 일본 은행에 의해 터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해 말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서 뺀 돈이 120억 달러에 달했다. 아름다운 이웃이죠. 사실은 근데 저 상황에서는 빼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빼서 본국에다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데 수출이 더 잘 되고 있고 살아나고 있고 근데 여기다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있냐. 거기다가 여기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제일 빠르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10월 말에서 집중적으로 빠져나갔다.
일본 은행에서 빼가는 것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빼갔다. 아까 4천만 달러에서 8억 9천만 달러로 몇 배예요? 22배 가까이 늘었죠. 엄청나게 빨리 빠져나갔다. 그래서 한보 무너지는 걸 시작으로 어디 무너졌어요? 산미, 한보건설, 진로, 대농, 삼립식품, 기아차 때 크게 터졌죠. 평균 부채 비율 굉장히 높아졌고 5배 이상 1500%를 넘긴 기업들도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터트린 것은 기아자동차였죠. 이렇게 터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은 뚝뚝 떨어지더라. A+에서 쭉쭉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B-까지 떨어지게 되더라.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보니까 내부에 부실이 심하니까 와가지고 관리하면서 신용등급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한 거죠. 자, IMF에서 지침 내린 것들, 부실 금융기관 폐쇄, 고금리, 은행이 자본을 확보해야 되니까 일단 고금리 유지하고, 좀비 기업들, 부실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여태까지 정경 유착돼가지고 망가지는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 정부 지원 금지, 그리고 정리해고 인정해서 기업의 건전성 높일 것. 사실 그 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고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의 연봉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 이 정도였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성장했던 기업이었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부실 속에서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로비도 하고 뒷돈 돌리고 공정 경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평생 직장, 대기업 연봉차 이런 것도 조금 더 경쟁사회로 가면서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해라. 이거 다 합의하죠. 그러면서 처음에 어느 정도 일단 지원해주고 심폐소생술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재합의하잖아요. 이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도 지켜라. 대통령 후보들 와가지고 사인하고 IMF 지침 지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침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금융위기 전에 뭐 97년도 12월 3일에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M&A 시장이 없었는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문호 개방하면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리먼 터질 때도 그때보다도 많더라. 많이 인수합병 당했더라. 자, 보면 어때요? 지금도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한 수는 41건, 금액은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당시에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타워가 매각된 뒤 뭐 세 곳 중 한 곳꼴로 외국인이 대주주로 자리 잡았다. 보험사도 제일생명을 인수해서 알리안츠에 들어갔다. 메트라이프, 뉴욕생명 이런 국내 자본이 철수하고 외국사로 전환됐고, 뭐 지분 51% 인수, 뭐 경영권 확보했고, 이런 식으로 외환, 한미, 제일은행 세 곳이 모두 미국계 은행으로 바뀌면서 인수합병하게 된 거죠. 근데 IMF는 금방 극복됐었죠. 뭐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으로 인해, 금모으기 운동으로 인해서 IMF가 극복됐다. 이거는 사실 오버고 도움은 됐죠, 조금 어느 정도. 왜냐면은 금이라는 것 자체가 달러랑 환금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간에 통용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 모으기 운동 이렇게 많이 했는데 비리는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자, 가장 앞장섰던 데 대우였죠. 수출의 탑 하면서 뭐예요? 금괴 세금 포탈하고 부가세 포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뭐 대우가 앞장서서 금 모으기 운동한 거 수출하겠다 했는데 부가세 빼놓고서 자기네 수출 실적으로 돌려버렸죠. 대기업들이. 그러면서 뭐 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겠지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성장한 거죠. 세금 내야지. 가뜩이나 나라가 위기인데 매출하고서 뭐 부가세 내야 되는데 납부해야 되니까 업체 뭐 만들어가지고 하고서 돈 빼돌리고 판매한 업체는 파산시켜가지고 부가세 피하고 이런 형식으로 됐었죠.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자랑할 만하다 그랬는데 조기 상환할 때 우리나라 또 국민성도 있고,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경우도 있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그래도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일본 불매 운동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나라가 위험하다 싶으니까 금도 모으고 조금 박봉이더라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이러신 세대들이 경제를 살리면서 예정보다 2년 8개월 빨리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했다. 요거 외에도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역플라자 합의 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죠.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역시 수출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아까 IMF 그 얘기를 쭉 보면은 어디만 망했어요? 태국이나 우리나라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다 어디 있어요? 아시아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 이런 나라들이 무너졌었죠. 근데 수출하는 쪽은 뭐 지금이야 중국이 핵심이지만 당시에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건재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진 환율을 이용해서 수출이 유리해지면서 나라가 살아나게 된 거죠.
지금 뭐 서브프라임 때나 IMF 때는 지금보다 더 위기인 점도 있지만 극복이 쉬운 점은 있었죠. 왜?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만 위기였기 때문에 수출로서 극복하기에 그나마 용이한 상황이었는데 서브프라임 때 어때요?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졌죠. 지금 어때요? 질병 문제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 생산, 수출, 수입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IMF 때는 무너진 거는 좀 참고를 해봐야 되지만 살아나는 거는 이때만큼 쉬워지진 않을 거다. 지금은.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죠. 무역수지도 환율을 이용해서 그 전까지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였다. 특히 3년 연속으로 적자폭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95년에 역플라자 합의로 적자폭 더욱 증가했죠. 그래서 97년 터지고 관리받으면서 원화 가치도 떨어지니까 무역수지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리만 터지기 전까지 무역수지는 쭉 흑자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때 외환 보유액 얼마 정도였냐? 심각하죠. 이때 39억 4천 달러. 바로 다음에 중순 때 거의 뭐 10배 가까이 회복하고 2000년 마무리 될 때쯤에는 거의 30배 가까이 회복하더라. 신용등급 역시도 점점 더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IMF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출이 살아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자, 지금 볼게요. 지금 다시 IMF 때까지는 아니지만 자, 우리나라 무제한 양적 완화 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못하죠.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뭘로 해요?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RP로 공급한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소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공급하죠. 차이점은 회수 가능하죠. 소멸하는 거죠. 안 쓰면. 추후 유동성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그런 걸로만 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근데 미국은 그냥 돈 찍어서 풀고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나중에 유동성 조절이 가능한 거고 미국은 조절이 안 되고 그냥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 건데 원래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이야기했지만 수출 중심국이기 때문에 그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내수 중심국으로 탈바꿈하지 못했죠. 리먼 터지고 원래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물론 IMF 때만큼은 올라가지 않을 테지만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출은 안 되고 있는데 환율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IMF만큼 올라간다 안 간다는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확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IMF 때랑은 다른 거는 IMF 때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막 OECD 막 들어갔지만 사실은 신흥국 반열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경제 성장률 자체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그 경제가 완성이 됐을수록 충격이 오면은 회복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리먼 사태 때 미국 회복하는 것보다 신흥국들의 회복이 훨씬 빨랐죠.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금방 회복했잖아요. 어느 정도. 물론 잘 꽁꽁 감춰놨을 수도 있지만 질병 걸린 사람들은 그렇지만 미국보다는 더 빨리 살아났죠. 무슨 소리냐? 신흥국들이 회복이 빠르다. 자라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격을 받아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에 붙는 거랑 이게 회복되는 거랑 그 다음에 50대 남성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똑같이 다리가 부러져도 어느 쪽이 회복이 더 빨라요? 고등학생이 더 빠르죠.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 만큼. 그런 것처럼 신흥국들도 자라나고 있고 자세한 생물학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뭐 세포 분열이 되고 하면서 몸이 계속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여력들이 나오고 있는 신흥국들은 회복이 빠르지만 그렇죠? 선진국들은 이미 다 자라가지고 더 이렇게 자라날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충격을 받으면은 그만큼 회복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간 것도 굉장히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거기다 추가로 자 IMF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기업부채. 기업부채는 컸지만 그 당시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거의 가계부채는 한 40%대고 그렇죠? 기업부채만 110%대죠. 그리고 국가부채는 10%대다. 그런데 어느 정도 커가고 세계적으로 유동성 시장 발달시키면서 원래는 국가부채가 늘어야 됐죠. 국가부채가 늘어야 됐었는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생각보다 건전하다. 왜? 늘 얘기하지만
한 2014년 7월부터 가계부채로, 그러니까 내수시장을 살렸어야 되는데 가계부채로 건설시장만 살려서 이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시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급속도로 늘었어요? 가계부채가 여기서 쭉 올라가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지금 얼마예요? GDP 대비 95.5%. 기업부채는 그때보다 좀 적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부채 셋 다 높은 상황이죠. 국가부채는 그나마 낮지만 지금 그때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 수준이다. 왜 지금 국가에서 돈을 풀겠어요?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 속도 너무 빠른데? 선진국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빠른데? 아무리 그 재정하더라도 지금 40% 넘어가는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왜냐? 그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기업부채도 다 회복된 건 아니고 거기서 그 건설 경기로 살리게 되면서 도구나 카우나 돈 빌려서 집 사고 쭉 무너졌는데 그 뒤에 건설 경기를 살려가지고 다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때 그 리먼 터지기 직전에 다 돈 빌려서 집 사다가 안 되고 인구도 줄어들고 멈추면서 내수 시장을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초이노믹스 하면서 가계부채로 건설 경기 부양해서 뛰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 수준에 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로는 정부에서 빚내서 재정을 풀지 않으면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기업부채를 제외하고 가계부채, 정부부채 모두 위험해졌다. 가계부채가 위험해지면서 정부부채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국가별 총부채 증가폭, 여기는 아직도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빚내서 영끌해서 집 사는 사람들, 그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그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수출이 감소하니까 삶이 팍팍해지니까 정부에서 돈을 푼 거죠. 올해는 더 심각하고 질병 터지면서 가뜩이나 비소비 지출 대출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가게는 안 되고 회사에서 뭐 잘리고 알바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력이 안 생기니까 국가에서 부채 풀어서 지원해 주는 건 더 심하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이 IMF 때보다 위험한 점과 안 한 점을 따지자면, 아닌 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은 그 아까 얘기했던 바젤 제도 같은 경우가 지금 3까지 도입되면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커졌다. 그 다음에 기타 그 우리나라 위상도 예전과는 다르죠. 몇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리고 뭐 환율 자체도 그때까지만큼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위험한 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부채, 두 번째는 세계적 위기. 우리나라만 잘해서 극복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질병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대처가 굉장히 빨랐다고 하잖아요. 나름 뭐 초창기에는 뭐 싱가포르나 뭐 대만처럼 안 했냐 이런 소리 들었지만 대처가 굉장히 빨라서 빨리 극복해서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례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극복을 하면 뭐예요? 외국이 극복이 안 되니까 수출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문제는 뭐예요? 자산거품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산거품 중에서 1순위는 부동산이죠. 우리나라에만 자산거품이라고 하면 뭐 외국까지 다 합쳐서 자산거품, 저는 지금 1순위는 진짜 아무 쓸데없는 비트코인, 이게 거품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유동성만 가지고 장난질 치는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하다. IMF 때는 그렇게까지 자산 거품이 지금 부동산 거품만큼 크진 않죠.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뭐 주식 산다, 부동산 산다, 뭐 살 수는 있어요. 주식도 공부하셔가지고 그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커갈 수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하면은 저평가된 게 회복하면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저번 달 같은 경우 ETN 같은 경우 그냥 유가 너무 낮으니까 ETN 다 들어갔다가 결국에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졌죠. 괴리율 엄청나고, 지금 유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괴리율이 커서 마이너스 많이 보고 있다고 하죠. ETN 사신 분들 지금 막 아무데나 들어갈 때예요. 특히 거품 있는 것들에.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NDC의 박사 뭐라고 그랬어요? 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올 것을 예측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했다. 이거 두 가지 다 맞춘 사람, 금융위기를 둘 다 맞춘 사람은 NDC에 이 사람밖에 없다. 전문가 중에서.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질병이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클 것이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집값 폭락했고, 뭐 잠깐 뭐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에 다시 유럽발까지 터지면서 세계적인 위기였으니까 집값 한 2008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 6년 정도 폭락했었죠. 그런데 지금 집을 사야 할 때냐? 주식은 어땠어요? 주식은 금방 회복했지만 황금성이 좋으니까. 때는 아니죠. 그것도 다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한 거지 지금 아무것도 회복 안 됐는데.
위험한 거죠. 여러분 혹시 펑쿨섹자라고 아세요? 일본 정치인인데 이것 때문에 펑쿨섹자 됐죠. 즐거워야 합니다. 뻔하고 쿨하고 섹시해야 한다. 환경 문제를 다룰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펑쿨섹자라고 농담받는데 이 사람 말투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환경부 장관이거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화법이 물어보는 거에 대답 안 하고 헛소리를 약간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을 왜 들고 왔냐 이렇거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들 한탕주의에 너무 빠져 있다. 자, 지금 부동산도 로또, 주식도 로또라고 생각하죠. 물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생겨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들어갈 타이밍과 환금해야 될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손절해야 할 타이밍도 알기 때문에 벌 수 있는 건데, 부동산은 계속 올랐으니까 돈을 벌겠거니. 그리고 주식은 이번에 주식이 사람 개미들이 몰리면서 산 이유는 뭐예요? 주식은 오를 것이다. 떨어졌으니까. 이런 양쪽의 순환 오류를 가지고도 둘 다 오른다고 믿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지금 갖춰야 될 것은 몇 년 만에 한 번 온 기회니까 내가 이 기회를 모르지만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지식을 갖추시고 그랬을 때 건전한 투자와 불건전한 투기의 차이점을 아시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불건전한 그 유동성이 몰려서 생기는 투기의 위험성은 그리고 그것은 공부에도 오로지 심리와 유동성에 의해서만 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갈린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그래도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가능했지만 지금부터는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들였고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집에 대한 인식도 꼭 사야 하는 것에서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기억해 두시고서 경제 위기 때 남들 돈 번다고 생각해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사러 들어갈 때 그때가 그 사람들이 팔고서 돈을 버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특히 이번 경제 위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나 혹은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요소가 많은 만큼 공개 스트리밍도 올려드리고 해서 경제 지식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계속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꼭 참고하셔서 소중한 자산 지키셔서 위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집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소비도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